뭐 박정희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관점이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박정희 이제 개인의 문제에 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 상황이나 요구를 같이 보는 두 관점 속에서 이제 박정희를 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해방 후 80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좀 성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우선 박정희의 삶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제가 뭐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정희 삶에서 뭐 초기 단계죠. 그 만주를 간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북 상무리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뭐 이제 그 보통 학교를 다니고 근데 재밌는 게 별명이 악바리, 대추방망이 굉장히 이렇게 좀 조그만데 굉장히 단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 사범학교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초기에는 뭐 성적이 괜찮았는데 졸업할 때쯤은 거의 뭐 꼴찌 비슷하게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안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련 아리카와 중자가 저기 하는 이제 결혼은 열심히 들어가지고 뭐 그 부분은 잘했는데 뭐 성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범학교 다니는 도중에 뭐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사범학교 나와서 문경에서 교사 생활을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교사 생활하면 이제 직장을 잡은 건데 거기에 이제 그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40년에 그 만주국 만주제국 육군사관학교 신경군관학교라고 하는데 만주국의 육군사관학교입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혈서를 보내요. 자기가 혈서를 써가지고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혈서를 이제 보내는 뭐 그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만주신경군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만군기에서 뭐 수석 졸업을 하는데 공부를 잘하면 일본 육사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일본 육사에 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육사를 다녔습니다. 3학년에 편입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졸업을 했는데 거기서 졸업할 때는 유학생, 그러니까 그 일본 육사에 본 학생들이 있고 유학 편입한 학생들 중에서는 3등으로 이제 졸업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왜 박정희는 교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일본군 장교가 되고자 했나? 그것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에, 그리고 그 형님은 박상이라고 1920년대부터 그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셋째 형인데 거기에서 뭐 신간회 활동도 하고 구미지국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방 전에는 조선 건국동맹 등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고 박정희도 형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일종의 이제 그 당시를 보면 좌파 간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23살에 이제 만주행을 결행을 합니다. 근데 박정희가 평소에 굉장히 이제 그 하고 싶었던 게 군인 되고 싶었던 거, 권력을 갖고 싶었던 뭔가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지향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학교 교사 생활을 이제 때려치고 그쪽으로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권력 지향적이고 권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40년에 이제 육사 들어가서 44년도에 이제 배치가 됐죠. 배치가 됐는데 열화성에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주로 이제 팔로군, 중국 공산당 쪽이죠. 그쪽 군대를 이제 방어하고 토벌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뭐 기간이 별로 안 됩니다. 44년이니까 45년에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1년밖에 안 됐죠. 45년 돼서 일제 패망으로 이제 그 보병 8단이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도 갑작스럽게 장교가 됐다가 그냥 뭐 군대가 이제 해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경으로 와서 거기 이제 광복군 삼지대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때 광복군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광복군이라기보다는 귀국 대기단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있다가 한 1년쯤 있다가 배가 없어서 한 1년쯤 이제 대기를 하다가 46년 5월 달에 이제 귀국을 합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만주에 가서 자기가 뭔가 권력을 잡고 출세하기 위해서 갔는데 5년 동안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좌절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때 좌절이 한 5년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해방 후에도 좌절이 5년 정도가 있는데 한 10년 정도는 뭐 일이 안 됐어요. 굉장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좌절이 일본군 장교로서의 어떤 좌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좌절은 대한민국 장교로서의 이제 좌절인데,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남조선 경비사관학교, 이거 이제 육사 전신입니다. 육사 전신인데 거기에 다시 2기로 입학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정희는 육사를 3개 다닌 겁니다. 만주에서 다녔고 일본에 다녔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다녔고. 근데 이때 박정희 나이가 많았어요. 보통 생도들보다 7, 8살 많은 상태에서 다시 남조선 경비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인관에서 쭉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군본부에서 여기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48년에 그 숙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군대에 좌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좌파들이 이제 쫓기고 뭐 그러면서 가다가 군대 쪽으로 많이 이제 쫓겨가고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좌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걸 이제 좌파 정리하는 어떤 숙군 과정에서 박정희 소령이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근데 그 한 달 만에 풀려나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박정희가 숙군 과정에서 체포된 이유가 뭐냐면 남로당 조직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풀려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로당 조직 명단을 다 털어놓은 것 같아요. 군대 내에 있는 자신의 동료들이죠. 남로당 명단을 다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심사를 받으면서 내가 의연하다 뭐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일본군 인맥이 구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구명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조금 지나서 이제 구명이 된 이후에 이제 군법회의가 열렸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이제 무기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미 구명이 된 상태 속에서 선배들이 힘써줘 가지고 10년으로 감형이 되고 형 집행정지 후에 49년에 이제 파면이 됩니다. 근데 파면이 됐는데 그 만주의 일본군 인맥이 신경을 써줘 가지고 육군본부에서 문관으로 근무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했는데 발발이 되니까 장교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쯤 50년 초에 당시 이대상하고 이제 같이 동거를 했었는데 그 이대상인 이열란이라는 사람하고도 이제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볼 때는 이때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장교로서 완전히 해직이 돼가지고 그냥 문관으로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자기 애인과도 이제 헤어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후에 50년에 유경수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력 지향적인 박정희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군에 갔는데 10년 동안에 걸쳐 2번에 걸쳐서 이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어떻게 보면 박정희한테 가장 커다란 이제 좌절이 됐던 시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의 성격상 이렇게 좌절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역전시킬 필요성 같은 것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권력을 잡으려면 뭔가 이렇게 10년 동안의 어떤 노력이 허사가 된 상황에서 뭔가를 좀 역전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쿠데타로 나타납니다. 그 쿠데타는 1961년에 이제 발생을 했지만 박정희가 쿠데타의 꿈을 가진 것은 52년부터 벌써 갔습니다. 52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부산 정치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이 상당히 무리하게 저기를 했어요. 그때 이종찬 참모총장이 이분은 상당히 괜찮으신 분이에요. 이승만이 군대를 보내라니까 군대를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한테 굉장히 미움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종찬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 이승만 요구대로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지켜냈어요. 근데 이때 육군본부 내에서 쿠데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용문이 장면 비서실장 선호종환한테 와가지고 혁명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장면을 모시겠다, 그렇게 했는데 선호종환이 이제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이용문은 박정희 유엔식과 이제 모의해서 2개 대대 부산 파견, 이것도 일종의 이제 쿠데타를 하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했는데 육군 참모회의에서 이제 부결이 이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 가운데 그
이종찬 참모총장이 이승만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쫓겨나는데 그 참모총장이 이제 쫓겨날 때 비행기를 타는데 박정희가 와가지고 편지를 하나 줘요. 편지를 하나 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에 쿠데타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당신이 쫓겨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쿠데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잘못이다라는 그런 편지를 이종찬 참모총장한테 이제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박정희는 그때 쿠데타를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이미 52년부터 이제 쿠데타를 생각을 한 게 박정희의 이제 그 초기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가 계속해서 승기를 하고 나서 60년에 3.1은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쿠데타를 계획했어. 쿠데타 날짜를 5월 8일로 잡아놨어요. 근데 이제 4.19 발생을 하니까 그게 이제 무산이 됐던 겁니다. 4.19 혁명 때문에 이제 무산이 되니까 그게 이제 뭐 그 쿠데타를 어,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쿠데타 세력은 정군운동을 펼칩니다. 군대를 뭔가 정화시키자. 그래서 뭐 부패 장군이라고 해가지고 송여찬 이런 사람들을 퇴진을 요구하고 김정필 이런 사람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뭐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7.19 총선 이후에 윤무선이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김대현 씨가 이제 국무총리가 될 뻔했어요. 지명을 못 받았는데 그때 김대현한테 쿠데타 이제 그 군인들이 가가지고 박정희를 참모총장 시켜야 된다 뭐 그런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19 총선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안 되겠다. 장면 정권한테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충무장 결의를 해가지고 쿠데타 결의를 하고 그다음에 61년에 4.19, 그러니까 4.19 일주일에 쿠데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일부 누설이 됐어요. 쿠데타를 하려고 했는데 데모가 안 일어났습니다. 데모가 안 일어나서 군대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는 군대를 보낼 명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 5월 박대표가 또 마구 했는데 그때 조금 누설이 돼가지고 5월 16일 날로 미뤄가지고 5월 16일 날 쿠데타를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5.16 쿠데타의 성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쿠데타 기도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제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정권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승만 정권의 국정 난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52년에 부산 정치 파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3.15 부정선거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쿠데타를 이제 하려고 했던 겁니다, 박정희가. 근데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한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장면 정권이 들어섰는데 사실은 쿠데타 기도가 빌미를 준 것은 오히려 그 장면 정권이기보다는 이승만 정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쿠데타 하고 나서도 쿠데타 세력은 자신들이 4.19 혁명을 계승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자신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본 것이지. 네, 그래서 이제 4.19 혁명을 자신들이 계승하고 인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5.16은 굉장히 비밀스럽고 그렇게 이런 게 아니고 반공개적인 쿠데타였습니다. 그냥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그 정화운동도 하고 이제 그러다 일어난 쿠데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연하게 상당 정도 좀 알려졌던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현실적으로 정권을 맡을 수 있는 세력이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군인데 군은 쿠데타를 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는데 여기에서 쿠데타의 이제 책임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은 민주당 정권한테도 일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일단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때 일어나 단호하게 그걸 억제를 해야 되는데 윤모선 장면은 도망가 있고요. 윤모선은 애매한 태도를 취했고 장동현 참모총장은 뭐 이리저리 통밥을 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이걸 뭔가 쿠데타를 통제할 수 있는 그걸 뭔가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다 그 어떻게 보면 괴주의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게 당시 그 책임자들의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혁명 공약은 그 자료에 나온 것처럼 그런 것들입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특히 이제 부패 구황일소, 그다음에 자주경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내놓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 2년 동안 이제 군정 기간 동안에 반혁명 세력들이 많습니다. 같이 쿠데타를 했는데 거기서 뜻이 안 맞는 사람들 전부 이제 박정희가 이제 제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게 중앙정보부입니다. 중앙정보를 만들어서 자기 정책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5.16 쿠데타의 성격은 굉장히 치밀했던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공개적인 거였고, 그 다음에 원래 이승만에 대한 어떤 대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공학 들어와서는 그 63년에 이제 민정으로 이양해서 처음 선거죠. 그때 박정희가 이제 42.6%, 윤보선이 41.1%인데 15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2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해보니까 박정희가 이기긴 했는데 그 차이가 이제 15만 표밖에 없었던 것은 박정희가 처음부터 그냥 인기가 많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에 이제 라디오가 하나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밤새도록 그 선거 방송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15만 표 차이로 깎아서 이겼습니다. 물론 뭐 총선은 공화당 야권이 분열해서 뭐 좀 많이 이겼죠. 그다음에 박정희는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제 추진했는데 이것 때문에 64년, 65년에 한일 반대 투쟁이 일어났고 박정희가 상당히 민족적 민주주의적인 어떤 민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하고 협상을 하는 걸 보면서 야당이나 이제 학생들이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는 끝났다,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도 치르고 그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시기에 64년부터 73년까지 8년 5개월이죠. 베트남에 우리 군대를 32만 명을 이제 파병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5천여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하고 부상자가 1만 6천 명, 또 고엽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뭐 지금까지도 용병이냐 양면학살 그런 논란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 문제는 상당히 이 당시에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50년대 경제는 원주에 기반한 이제 수입 대체 공업화였는데 박정희는 초기에는 뭐 일종의 뭐 자립 경제, 수입 대체 산업화 연장선상에서 했는데 64년도부터 경공업 중심의 이제 수출 정책 쪽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대외지향적인 수출 공업화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고 그러면서 수출액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64년에 1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이게 이제 71년에 10억 달러까지 이제 커지는 그다음에 80년에는 이제 100억 달러까지 커지는 그런 결과를 저기를 했고 1차 경제 개발 동안에는 평균 이제 경제 성장률이 7.9%, 그다음에 2차 경제 개발 계획에서는 이제 9.5%.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죠. 고도 성장을 한 겁니다. 이 같은 이제 경제 성장에는 당시에 이제 미국이 지역 통합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한국을 같이 묶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한 대일 청구권 자금, 무상이 이제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합차관 8억 달러. 그러니까 일종의 차관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실제 무상으로 받은 것은 이제 3억 달러 정도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우리가 파병하면서 특수가 약 10억 달러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GNP가 빨리 늘어납니다. 60년에 80달러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65년에 110달러, 70년에 257달러, 그다음에 75년에 610달러, 80년에는 이제 1000달러를 넘어서는 초기 단계에서 고도 성장을 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선을 마치면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삼성 개헌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자기가 한번 더 하겠다는 거죠. 이때 삼성 개헌하기 전에 67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대통령 이제 4년을 하고 나서 그때 보면 박정희하고 윤보선이 다시 나오는데 이때는 박정희가 크게 이깁니다. 약 10% 정도 차이로 이기고 116만 표 차이. 다시 얘기하면 67년에는 박정희가 경제 성장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6.8 총선이 있는데 이때는 부정선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 삼성 개헌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뭐 대대적인 이제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 당시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 개헌을 하는데 삼성 개헌을 하면서 내부에서는 김용필 세력을 이제 제거시키는 겁니다. 국민복지회 사건, 그다음에 4.8 혁명파동 통해서 내부에 자신의 후계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김용필 세력을 제거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의 반대 속에서 삼성 개헌 날치기 통과를 하죠. 그래서 삼성 개헌을 하고 71년에 이제 삼성 개헌에 이제 선거를 합니다. 근데 이때
40대 기수론이 나오고 이제 김대중 씨가 대통령 후보로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야당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야당과 이제 그 박정희의 어떤 경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재밌는 것이 박정희는 53%, 그다음 김대중은 45%인데 약 94만 표인데 당시에 중앙정부가 무지하게 많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개입을 안 했더라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이겼는데 사실 그 당시에 선전한 것은 김대중 후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당시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볼 때 파격적인 이제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비군 폐지, 4대국 보장론, 단계적인 남북 교류, 대중경제론 뭐 이런 것을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60년대 이제 상공화국을 평가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상당히 많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는 경제적 민족주의를 경제 자립, 조국 근대화, 민족충 뭐 이런 것을 이제 내세우고 그다음에 특히 60년대는 그 한일 이제 국회 정상화 구력 외교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한국의 민족주의라는 게 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은 오랫동안 반일 민족주의, 반일에 대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때는 박정희가 이제 경제에 민족주의라는 어떤 담론을 붙여가지고 경제적인 민족주의 가지고 국민들을 상당 정도 이제 설득을 했는데 지금은 뭐 이런 생각을 안 하죠. 당시에는 이제 경제의 민족주의를 결부시켜서 일종의 이제 박정희 정권의 담론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상당히 성공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박정희 지지가 이제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선 개헌을 계기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박정희 지지가 이제 그 내리막길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71년 선거에서는 벌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유신 체제를 이제 구착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71년에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72년에 유신을 하는데 왜 바로 그 삼선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빠른 시기에 왜 유신 체제를 만들었을까? 제가 볼 땐 결정적인 것은 71년 선거 결과가 이제 보여주듯이 향후에 선거를 하면 승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거, 그게 이제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0년대 들어가서 경제 성장의 휴증이 광범위하게 이제 분출이 됩니다. 뭐 와와 아파트 이제 붕괴 사건, 전태일 분실 사건, 그다음에 광주 대단지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박정희는 이런 그 후유증이 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 성장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자 했던 그리고 73년에 이제 중화공업화도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를 많이 이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60년대 말 굉장히 그 남북 관계 안 좋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신조 무장 저기를 이제 남쪽에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울진 삼척 사건도 있었죠. 그다음에 푸에블로 사건도 있고 미 20, 121 이게 정찰기인데 이걸 이제 격추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박정희는 뭐 점차적으로 형태비군 설치 같은 걸로 국방력을 강화시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70년대 들어가면 대땅특 분위기가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닉슨 독트린, 그다음에 닉슨의 이제 중국 방문하면서 동아시아 쪽에 이제 대땅특의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60년대 말에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가 70년대 들어가면서 대땅특으로 확 분위기가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남북 관계가 71년에 시작이 되고 그다음 72년에 우리가 잘 아는 7서 남북 공동성명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만드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신체제 이제 구축을 교수님, 했을 때, 저 화면이 안 보여요, 오른쪽이. 예, 작아져가지고. 제가 조금, 네, 좀 보이시죠? 예. 근데 이 당시부터 이제 데모들이 많아졌어요. 그 학교에서도 저기를 하고, 그런데 71년에 어떤 저기를 하냐면 중공의 유행 가요를 비롯한 국제 정세 급변하고 북한 괴뢰 남침 중부에 광군을 한다고 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날치기 통과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1년쯤 있다가 이제 10월 유신, 대통령이 이제 특별 선언을 해가지고 모든 걸 이제 다 중단시키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투표로 유신헌법 통과를 시키고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박정희가 8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 유신 체제는 대통령이 1인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공개적인 독재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제 통일주체에서 선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개적인 독재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73년도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재미납니다. 공화당이 38.7%고 신민당이 32.5%인데 그때 양일동 씨가 민주통일당이라는 야당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10.2%가 나와요. 그래서 신민당과 민주통일당을 합하면 42.7%가 나옵니다. 공화당보다 많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신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지지가 야당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거를 통해 가지고는 박정희라든지 공화당이 더 이상 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3년에 중화공업화 추진을 선언하는데 주로 6개 분야입니다. 철강, 전자, 석유, 조선, 기계, 비철금속 6개 분야 전략 산업을 해가지고 이걸 막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공업에서 이제 중화공업화로 이제 넘어가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중화공업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면 자주국방하고도 관련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대땅스 속에서 미국 쪽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박정희가 중화공업화를 통해 가지고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바탕을 만들자 해가지고 추진했던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결과적으로 잘 됐습니다. 연평균 11.1% 성장률이니까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상당히 이제 그 발전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농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도 본격적으로 전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왜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이제 구축을 했나? 어떻게 보면 삼성 개헌까지도 하고 굉장히 무리한 거죠. 그런데 왜 그걸 구축을 했나? 아, 대통령 특별 선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전쟁 재발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서 5천만 민족의 영광스러운 통일과 중흥을 이루어내려는 그러니까 통일하고 이제 중흥이라는 그걸 이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유신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더불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민족적 사명감을 저버린 무책임한 정당과 그 정략의 회색물이 되어온 대의이고 나는 이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를 그대로 놔두고는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통일과 중흥을 위해서 내부의 무질서한 정당과 대의교를 개혁하는 것 이게 바로 유신의 등장의 원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걸 완전히 이제 반대로 해석하는 대의 정치는 굉장히 혼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제 정치가 정상적인 것이다. 뭐 이런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유신 체제를 구축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신 체제 이제 구축의 명분이 동시에 이제 그 남북 대화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남북 대화면 대땅도 속에서 오히려 대땅들을 강화시키면 남북 대화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가 했던 것은 남북 대화가 중단되고 나서 오히려 국방력 강화했어요. 근데 이 국방력 강화가 미국하고 충돌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이제 빼려고 그러니까 박정희는 자주 국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하고 이제 갈등 속에서 그리고 뭐 이런 속에서 뭐 핵무기 개발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미국의 갈등 속에서 국방력을 이제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박정희의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는 유신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주변 정세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대화 때문에 뭐 통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통일이 곧 될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는 국방력 강화를 했으면서 그 남북 대화 분위기 때 유신체제를 뭔가 이게 명분으로 남북 관계 남북 대화를 유신체제 등장의 명분으로 사명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대화를 이제 그 안 해버린 겁니다. 이때 그 남한의 유신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북한 역시 수령 체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남이나 북이나 당시 분위기를 악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체제를 강화시킨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진된 중화공업화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자주 국방을 위한 후속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정희한테는 대땅 뜨는 남북이 화해할 수 있는 기회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제는 안보 위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대땅 뜨는 이게 위기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실제적인 붕괴는 뭐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긴급 조치를 통해 가지고 뭐 굉장히 그 강력한 어떤 탄압을 저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오히려 이런 실체제 속에서 민주화운동이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로 이제 민주화운동은 학생들이 시작했는데 70년대 후반에 들어가서는 제야 세력도 거기에 이제 그 결합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노동운동, 농민운동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뭐 전방위로 민주화운동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런 속에서 YH 사건을 계기로 하고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부모항쟁이 벌어지고 11.6 사건으로 인해서 박정희가 사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 과정이 그동안에 이제 박정희 있었던 시대의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평가는 뭐 세 가지 측면 정도에서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개인한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권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때는 친일도 했다가 어떤 때는 남노당도 가입했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뭐 친일에서 남노당까지 그 어떤 간격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행동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박정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권력이 가장 중요했고 그다음에 나라 차원에서는 부국강병 일단 나라가 그 힘이 강하고 부자가 되고 이제 강병 강해야 된다.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장기 집권의 독재. 쿠데타는 벌써 이제 50년대부터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장기 집권을 하고 그다음에 유신 체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았어야 어떤 그런 조치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걸 했고 그리고 장기 집권은 이제 독재 속에서 경제 발전과 자주국방을 추진했던 것이 박정희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일 남로당 가입, 한일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 한미 갈등 등으로 볼 때 박정희한테는 뭐 이런 것들이 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그 뭐랄까 활용을 잘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적절하게 이렇게 저기 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한테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이득이 뭐냐, 어떤 이념 뭐 그런 거보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박정희한테는 민주주의자로서의 모습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민주주의나 정당 정치는 나라를 혼란스럽게 이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박정희의 기본적인 태도였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근대화 초기에서 어떻게 보면 뭐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전혀 민주주의자의 모습을 갖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그 아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박정희 가장 이제 역점을 뒀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정일관 여기에 집중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성과도 굉장히 컸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략이 이제 대외지향적인 이제 수출 공업화 전략인데 경공업 이제 중화공업을 이제 채택을 했는데 그걸 이제 밀어붙이는 방식은 군대식 행정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목표를 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막 밀어붙이는 식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뭐 여하튼 이 밀어붙이는 식의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이 압축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는 나름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 그다음에 70년 들어와서 중동 건설 등은 급속한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도 있죠.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 명분 없는 이제 베트남 파병 및 양민 학살의 문제, 이런 문제가 저기 했습니다만, 여튼 뭐 이런 사건들이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박정희의 이제 경제 발전 전략은 결과적으로 그 뒤에 이어서 대기업 중심의 이제 경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 탄압,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측면에서 서울 집중화와 영원한 지역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박정희 시기부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확산이 됐는데, 여하튼 박정희 시기부터 이제 비롯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의 경제 발전이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들어낸 틀이 이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의 측면입니다. 제가 볼 때는 10년 초에 대땅트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대땅트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제 대땅트 분위기를 만약에 박정희가 국방력 강화, 물론 국방력 강화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북한한테 좀 떨어졌기 때문에 국방력 강화를 하면서도 동시에 대땅트를 같이 갔으면 어떻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 70년대 초에 대땅트 분위기가 있다가 80년대 말에 그 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탈냉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대 초부터 남북 관계를 계속해서 좀 협상을 유지했더라면 80년대 초, 아니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탈냉전 시기에 남북 관계를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여튼 간에 박정희는 그 뒤에 다시 국방력 강화성에서 북한하고 이제 대결 정책을 하고 그 뒤에 박정희한테는 북한하고 어떤 협상 정책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방력 강화 쪽을 일방적으로 한 부분도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안보와 협상을 좀 균형시키고 조화를 시켰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박정희 체제가 등장했지만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 그러니까 5.16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다 하더라도 저는 유신 체제를 구축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역사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박정희가 삼선의 임기를 마치고 75년에 임기를 마쳤을 겁니다. 삼선을 마치면 75년에 퇴임했을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퇴임하면 정상적인 선거를 거쳐가지고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영필의 공화당 정권이나 김대중 또는 김영삼의 민주당 정권이 이어졌을 겁니다. 민주화가 되는 거죠. 만약에 75년에 민주화가 됐더라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설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그 다음에 노태우 정권까지 들어설 여지가 이제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 박정희가 없었더라면 경제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73년에 중화공업화를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75년에 임기를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중화공업화가 뭐 무산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여곡절 좀 있었겠지만 저는 중화공업화도 나름대로 추진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75년에 민주화가 됐더라면 우리 역사에서 전두환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소비했던 그 비용, 그 희생, 그런 부분을 우리가 치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됐더라면 박정희 자신도 목숨을 안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평가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화도 제대로 됐었고 경제 발전도 나름대로 이제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굳이 유신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도 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이후에 어려움을 이제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유신체제를 안 만들고 삼성 개혁까지만 했었더라면 우리나라 역사가 상당히 좋아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정희가 쿠데타를 통해서 자선책이지만 뭐 그것도 뭐 인정해 준다 그럽시다. 출구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출구를 못 만드는 게 본인한테도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히 문제를 가져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박정희는 민주주의 기반이 취약했던 근대화 초기 에, 쿠데타를 통해서 개발 독재 체제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독재 체제는 한편으로 한국이 압축적 성장에 성공할 수 있던 기반을 만들어 주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독재 체제는 민주화를 지체시키는 가운데 민주화를 위한 많은 노력과 희생을 치르게 만들었고 협상 없는 국방력 강화는 남북 대결 역시 강화시키는 결과로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 측면이나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특히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남북관계에서도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한국 사회는 박정희 정권 때 상당 정도 그 기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틀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추후의 부정적인 효과, 정치적 보수주의라든지 재벌 및 대기업 주도 경제라든지 계층적 지역적 불평등 문제라든지 남북 대립의 이제 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뒤에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확대가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박정희한테 완전히 그 책임을 넘길 수는 없지만 그 이후 정권들의 책임도 있죠. 그렇지만 그 일종의 기틀을 박정희가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박정희 체제의 이제 부정적 유산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역사 속에서 박정희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근대화 초기 압축적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자였을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박정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뭐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노무현, 김대중, 박정희, 문재인 이런 순서인데 아마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정부 말기에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드롬 속에서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가 이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박정희 때문에 그 향수가 박근혜 대통령까지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70대 이상 나이 든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남 쪽에 이제 일부 사람들은 박정희를 여전히 지금도 이제 뭐 존중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노무현, 김대중, 박정희 이렇게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지나가고 역사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기 교수님 수고하셨어요. 한 40분 정도 쓰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좀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정동섭 본부장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누가 좀 말씀을 먼저 좀 주시겠어요?